네,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행사가 많고 바쁜 날이라 교구장 스님께서 여기 도착하시기 좀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주 화창한 가을날입니다. 단풍도 예쁘게 들고 공사 다망하신 이런 가운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정말 그 뜻깊은 그런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의 그 문화유산적 가치의 의미 또 이런 것들을 조명하면서 확인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학술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발표, 좋은 토론 많이 듣고 또 많은 것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성보박물관, 우리 월정사 성보박물관의 관장이신 해운 관장 스님의 개회사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해운입니다. 오늘 월정사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행사고, 그래서 교구장 선생님께서 또 행사에 또 주관자이시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우리 오대산이 그렇게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오대산이 이 불교의 성산으로서 명품 우리 불교 성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 성지인데 또 그 불교 성지에 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실행 활동을 하는 그런 명품 우리 신도님들이 또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에 걸맞게 신앙적으로 명품인 만큼 우리 보궁이 또 그에 걸맞는 또 외형적인 또 문화적인 가치가 그만큼 더 향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학술 세미나를 더 주최하고 또 그 가치를 또 어떻게 조명해 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최승환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우리 또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우리 교수님들 밑에서 또 수학하시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동참한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 오대산에서 열심히 최고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신도님들이 또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모쪼록 이 좋은 발표, 좋은 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좋은 학술대회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발표자님들 수고해 주시고 또 토론자님들 또 좋은 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교구장 스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량 스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문화축전기에 이틀째인데 오늘은 특히 환경을 중심으로 한 이 포럼이 아침에 또 지구촌 지구시민 작가 포럼도 결성을 하고 또 오후에 우리 김한섭 환경부 장관님을 모시고 또 주제 발표도 하고 또 지금 대중 앞에 또 간단한 또 한영의 말씀도 또 듣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늦게 됐습니다. 오대산은 그야말로 참 성산 중에 성산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 최초의 성산이기도 하고 신앙 결사 도량이기도 합니다. 아마 자고로 그런 최고의 성산으로서의 위상이 삼국유사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불법 장흥지처럼 불법의 길이 번창할 곳이다 이렇게 이제 다 예견되듯이 되어 있고 또 특히 이 5대 신앙의 중심은 정멸 보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정골사리, 불례사리를 네 사리를 봉안한 이런 이제 성지로서 우리 모든 불자들의 정신적 고향 또 순례처였거든요. 아마 일제시대는 그 일제시대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본 총독과 더불어서 모든 고위 관료, 전국 도지사 또 내지는 불교계 종정 또 고성대덕 이런 분들이 함께 정멸보궁 석촌 진신탐묘 이 찬양회를 결성해서 그렇게 해서 하남 스님을 법주로 그때는 이제 일제시대니까 박영효를 이제 회장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보궁 봉찬회가 결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많은 근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기도에 동참하고 또 봉찬하는 일들에 또 동참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건 불교계만이 아니고 우리 조선반도의 최고의 성지로서 이렇게 이 봉찬이 된 거거든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 여기 오신 건강경 봉찬회 회원들도 또 신행활동을 그 정신을 계승하는 또 우리들의 소구소망을 그렇게 또 국태민안까지 발언하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멸보궁에 대한 이 학술 세미나를 또 가지게 되는 그런 또 연유는 그동안에 995 보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또 이후에 또 보궁을 또 실제 이제 조사를 해보게 되니까 또 위에 반자를 또 그 천장 안에 그 아마 대들보에 또 연원도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단청이 조선 뭐 초기로 추정된다 그러는데요. 그런 단청이 또 발견이 되기도 하고 또 집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금 재조명이 되면서 또 학술적으로 잘 정리해내야 될 이런 또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뭐 국보로 충분히 지정이 되어야 될 이런 우리 성보 또 건물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잘 그렇게 또 모셔서 정말 그 전당이 역사 더불어서 또 우리 한국 건축사 또 해화사 여기에 기여하는 그런 또 내용을 잘 정리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들이 다시금 이 정멸보궁을 또 새로운 각도에서 잘 또 개성 봉찬해 가는 그런 일련의 또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다 발표해 주실 여러 고명한 선생님들을 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듣는 것도 이 오대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신심을 더욱더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함께 하신 우리 봉찬의 회원과 우리 스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구장 스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축사를 해주실 중대 사자암 해어 주지 스님께서 기도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참석을 못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원 특별자치도 지사님도 참석을 못하셔서 그 김진태 지사님의 축사를 제가 대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 학술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월정사 퇴우 정념 주지스님과 중대 사자암 해여 주지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정골사리가 봉안된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성지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8년부터 보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 학술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2일 강원 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네, 이상입니다. 이제부터 한 10분간 장례 정리를 하면서 참석하신 분들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 스님들과 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들 앞에 나오셔서 사진 찍으시죠. 다 나오세요. 네,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이제 부지런히 이제 첫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사회와 그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최성은입니다. 제가 아까 너무 급해서 제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 발표는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의 건축사적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로 그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도윤수 박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0분이고 토론은 10분입니다. 그 도윤수 박사는 현재 서울특별시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분과 전문위원을 하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문화유산 팀장을 맡고 있는 이 건축사 연구 분야의 아주 우수한 인재입니다. 네, 그 발표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도윤수입니다. 예, 편의상 좀 앉아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말씀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의 건축사적 가치라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그 정멸보궁이라고 그 칭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리보장처 자체를 이제 정멸보궁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예를 표하기 위해서 흔히 이제 절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배례를 하는 공간, 그래서 배례전 또는 배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간도 정멸보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중대 정멸보궁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여기 3D 스캔 결과물에 있는 요 이미지의 요 건축물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사리가 보장되어 있는 보장처가 아니라 보장처 앞에 있는 이제 배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체 내용은 이제 머릿말 그리고 건축 연역, 지붕 가구, 다포 구성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건축사적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멸보궁은
1971년에 월정사 정멸복궁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먼저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5대 정멸복궁 중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이후에 2018년에 보물로 지정이 되면서 명칭이 평창 오대산 중대 정멸복궁으로 되었고요. 이때 지정될 때 여러 이제 지정 사유들 중에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을 꼽아보자면은 국내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내외부 이중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평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내부 건축물, 저희가 속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부 건축물은 구조, 장식 측면에서 조선전기 다포 건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을 봤을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건축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알아들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요거 지금 집에 반 잘라서 그린 이 단면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 안쪽에 기둥이 있고 이 위에 우리가 공포라고 얘기하는 부재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있고요. 요 바깥쪽에 다시 기둥이 있고 그 위에 공포가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바깥쪽에 있는 집의 모습만 볼 수가 있고 속 안에 있는 집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구조물, 바깥에 있는 구조물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국내 유일한 사례라고 하는 점이 평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건축물은 처음에 지정이 될 때 2018년도에 보물이 지정이 될 때 정확한 건립 연도를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조선전기라고 하는 시대 편년을 바탕으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학술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요 건물 내부에 우리가 외기돌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이 거뭇거뭇한 묵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거는 육안으로는 정확하게 판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외선 촬영이라고 하는 별도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총 2개의 글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선 뒤쪽에 있는 짧은 글을 보시면은 이 건물은 정관 17년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건융 32년에 이른다. 그러니까 건융 32년에 이 글을 썼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서기로 얘기를 하자면은 643년에 처음 시작이 돼서 이 기록을 쓴 거는 1767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643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건축물의 실제 건축물 자체에 대한 연대로 우리는 이해를 하지 않고요. 사리가 보장된 시기를 우리는 643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물 자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사리 보장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옆에 있는 기록은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쭉 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역시 이제 643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 643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런 이제 사리 보장 시기가 이후에 조선시대에도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후에 쭉 연대가 나오는데 꽤 이제 시기가 떨어져서 성화 6년 무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 성화 6년하고 무자하고는 이렇게 좀 연대가 안 맞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연대가 안 맞을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 간기를 기준으로 해서 연대를 다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1468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68년에 상량 중창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이후에
1541년, 1625년, 그리고 1650년에 각각 중창 기록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 목수, 공양, 목감, 별자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한 공사, 요 묵서가 쓰여져 있는 기록은 바로 1650년 9월에 이제 작성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요 성화 6년이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이 1468년이라고 하는 시기인데 그 상원사 중창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세조 때 신미스님을 통해서 이 상원사의 대대적인 중창이 진행이 됩니다. 그 중창되던 시기에 상원사뿐만 아니라 바로 오대산 안에 있었던 요 다른 정각들도 같이 중창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요 기록을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요 정멸보궁도 이제 1468년에 중창이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그 건축물의 이 1468년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요 건축물이 실제로 처음 지어진 시기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은 실제로 고려 후기에도 여기에 보장처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타나기 때문에 이 1468년 이전에도 분명히 이제 저런 이제 배전의 형식의 건축물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제 찾게 된 것은 저희가 연륜연대라고 해서 목재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조사를 쭉 진행한 결과 나무가 소나무가 아니라 다 이제 전나무와 박달나무, 잣나무 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륜연대로는 조사가 안 되었었고 이것을 이제 탄소연대로 대체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나온 연대들이 대략 이러한 이제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468년에 중창 이전에 이미 나무들이 벌목이 돼서 가공이 돼서 저 건축물에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내부 건축물의 기둥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연대가 1317년에서 1447년으로 측정이 됐는데요. 요 바깥에 있는 요 기둥하고 요 위에 올라가 있는 요 돌이라고 하는 기둥하고 똑같은 연륜연대 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벌목을 해서 같이 공사한 그런 목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 목재의 그 연대 추정으로 봤을 때 1468년에 중창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처음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그 이전에도 분명히 다른 건축물이 있었고 그 건축물에 대한 수리가 세조 때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속집이 아닌 바깥에 있는 집,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바깥에 있는 집은 그럼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문헌 기록을 통해서 일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468년이라고 하는 꽤 이른 시기에 그 속집에 대한 공사가 있었던 이후에 요렇게 4번에 걸쳐서 또다시 수리 기록이 있는데요. 이 1644년 기행록 기록을 보면은 이 정멸보궁에 대해서 중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벽이 2개 이상의 겹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철화 중벽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철로 된 기와를 덮은 벽이 2겹 이상의 그런 이제 정멸보궁의 모습을 묘사했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속집을 두고 바깥에 새로운 건물을
세워서 두 개를 같이 하나의 건축물로 일체화시킨 시기는 1644년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중수 시기는 1625년 또는 1541년 둘 중에 하나의 시기에 요 건축물의 외부에 집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집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는 사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인 이중평면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내부에 집 하나가 있고요. 바깥에 또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강조해서 표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 안에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앞에 기록에서 봤었던 1468년 중창을 했다라고 하는 그 시기의 건축물이고요. 요 바깥에 이제 주황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그 이후에 요 1644년 기록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중벽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바로 요 바깥에 이제 세워진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전혀 사례를 찾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일부 견해에서는 요 문경 봉암사 극락전을 유사한 사례라고 이제 발표한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봉암사 극락전 건축물은 요 그림을 보시면은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제가 편의상 이렇게 가리키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안에 있었던 건물이 원래 있었던 건물이고 한참 후대에 요 바깥쪽을 우리가 퇴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 바깥쪽을 덧붙여낸 구조입니다. 근데 정멸복원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이 새로 결합이 되긴 하지만은 이 지붕 바깥에 단순히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복도를 만든 개념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집 위에다가 더 큰 새로운 집을 지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전혀 이제 다른 형태의 건축이라고 우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면에 대해서 요 강원도 쪽의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제 제시된 견해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그 한경도부터 해서 강원도 그리고 경북 지역 산간 지역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겹집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주택이 있습니다. 겹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림집, 사람이 사는 살림집 같은 경우에 마당이 있고 마루가 있고 양쪽으로 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겹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운 산간 지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당 자체를 집 안에다가 들여놓는다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집이 이렇게 안에 하나 그리고 그 바깥에 또 다른 방들이 이렇게 쭉 둘러싸이는 이러한 이제 독특한 구조의 건축물들이 산간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겹집에 대한 누적된 그러한 경험들이 이 정멸보궁에도 역시 적용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견해가 제시되고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례를 굉장히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에서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를 찾자라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에 처음에 지었던 건축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깥쪽에 새로운 건축물을 더 증축을 함으로써 안에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를 했던 사례가 중국에서는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 중존사라고 하는 사찰에 금색당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요 안에 있는 요 건축물인데요. 요 건축물이 너무나 이 사찰에서 중요하게 여겼고 일본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후대에
요 건축물 바깥에 완전히 새로운 건축물을 더 씌우는 그러한 이제 사례도 일본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요 안에 내부에 있었던 그 금색당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다시 옮겨가지고 건물 자체를 박물관 안으로 이제 옮겨서 새롭게 이제 보존 처리를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일본하고 중국의 사례에서는 앞에 강원도의 겹집에서 나타났던 거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이제 이중평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속에 안에 있었던 건축물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고 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을 새로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월정사 정멸보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 사례처럼 안에 있는 이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건축물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바깥에 새로운 건축물을 이제 새로 세운 건지 아니면은 강원도라고 하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에 의해서 이 추위에 대응하기 위한 겹집이라고 하는 평면이 적용된 것인지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복합평면이 나타나는 시도가 국내에서도 일어났었고 그 유일한 실질적인 사례가 월정사 정멸보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죠. 요 지붕 가구도 역시 그러한 이제 내부 집과 바깥의 집, 우리가 속집과 겉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속집과 겉집이 시기 차이를 두고 지어지면서 요 위쪽에 아주 독특한 구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는 빼고 간단한 얘기만 하자면은 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면은 여기 부분이 이제 원래 속집의 그 위에 공포 위에 부분이고요. 요게 지금 겉집의 석가래입니다. 지금 여기 요렇게 부재가 45도로 가 있고 여기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속집이 처음 지어졌을 때도 요 집은 팔짝 지붕 또는 우진각 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겉집이 지어지면서 요 위에 이렇게 도리라고 하는 부재를 통해서 그 위쪽에서 이 지붕을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집을 다 덜어내고 안에 있는 집의 모습만 보자고 하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이게 완전한 해체 수리를 통한 그런 이제 부재들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지금 있는 모습만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속집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바뀌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요 돌이라고 해서 지붕 전체를 이제 받치게 되는 이러한 부재의 흔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여기에 이렇게 도리가 원래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고 지금은 없습니다. 요거는 요 집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여기에 도리라고 부르는 부재가 올라가서 지붕을 막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만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정멸보궁에 요 속집에 있는 공포, 제가 계속해서 뭐 속집이 조선 전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요 모습을 실제로 보신 분은 굉장히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천장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가 없는데요. 잠깐 일부 조사를 했을 때 나왔던 고속칩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정멸보궁이하고 편액이 달려있는 쪽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공포의 모습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 있는 공포의 모습이 여기 2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그런 이제 정멸보궁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측면에서도 역시 이 공포가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뭐 현황은 지금 여기 사진과 같습니다. 요 안에 있는 건물에 요 공포에서 보이는 굉장히 큰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최대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내부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양쪽에 동그랗게 조각을 파면서 요 두 개의 조각이 같이 겹쳐지면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새롭게 네모난 사다리꼴 형태의 부재가 있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실제 건축물의 부재에서는 여기에 보시는 요 소로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위치에 있었던 과거의 흔적을 이렇게 조각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실제 요 건축물에 요 정중앙에 소로가 배치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다포 건축에서는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원형에서는 여기에 소로가 배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즉 원래 이렇게 소로라고 부르는 부재가 여기에 쭉 배치가 돼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부재가 아니라 이러한 조각으로 대체되어 나가는 과정을 이 건축물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 건축물에 이러한 조각들이 굉장히 잘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거는 아마 이 공포 부재의 수종이 소나무가 아니라 잣나무로 이 공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소나무였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세밀한 마감을 할 수가 없는데 잣나무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각과 마감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가 1층, 2층, 3층 이렇게 쭉 쌓이는데요. 가장 아래층에 쌓여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보면은 완전히 동그랗게 깎은 게 아니라 직선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직선으로 깎아 나갔던 자국이 일부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2층에 올라가 있는 요 두 번째 부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굉장히 독특한 그런 요런 문양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살짝 위로 튀어나온 흔적도 보이고요.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마치 무슨 중절 모자의 그 가운데가 푹 들어가 있는 듯한 이러한 문양도 여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문양을 화두자 조각 또는 이제 쌍산문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각들이 모든 공포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각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모든 공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속집의 공포가 후대에 수리가 한 번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조각들은 일반적으로 이후에 수리가 되면서 계속해서 생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수종도 이렇게 잣나무로 공포를 만드는 사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에 세워져 있는 건축물들 중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에 있는 모든 공포들이 전부 다 그 1468년 그때 만들어지고 이후로 수리가 손을 안 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뭐 조금 뒤에는 좀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약간 시간도 있고 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귀포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요 조각이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뭐 불상 조각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어떻게 저 정도 가지고 세밀하다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뭐 평가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건축물에서 공포 부재에 저 정도까지 세세한 조각을 한 사례는 사실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 중에서는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청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저렇게 단청이 아닌 조각으로 이렇게 얕은 문양들을 전부 다 표현한 사례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 또는 희귀한 사례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현황들을 고려말 조선 초의 여러 다포 건축물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 특징이 더욱 잘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건축물들과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북한에 있는 심원사 보광전이라고 하는 건축물과 그리고 안동에 있는 봉정사 대웅전이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봉정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요 공포의 모습, 공포와 대득보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포 자체의 형태뿐만 아니라 대들보와 공포가 같이 결합되는 구조적인 형식까지도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정묘보궁의 속집의 연대 또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봉정사 대웅전과 그리고 숭례문에서만 일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한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이 조금 더 보편적인 조선 전기의 사례임을 알 수 있는 증거로 이 정묘보궁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맺은 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묘보궁의 그 가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라고 한다면은 건축연대가 1468년 중창으로 규명된 만큼 한국 건축사 연구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작품이 확인됐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국내 불전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겹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유일한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15세기 공포부재와 단청이 변형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게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역시 나무 부재와 단청이 후대에 수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조선전기 건축물이 너무나 희귀하고 그 안에서 조선전기 다포라고 하는 경우는 더욱 희귀하기 때문에 여러 사례들을 계속해서 비교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이 정묘보궁의 가치를 건축사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기 화면에는 안 적었지만은 좀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될 고민거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정묘보궁의 건축사적 가치와 의미는 보물 지정 이후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속집의 현황을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건물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대중들도 이 건물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한계 역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정묘보궁이 내외부 이중 구조가 있는 속집과 겉집이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 아마 오늘 들으시고 상당히 흥미로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건축 분야의 그런 내용을 아주 쉽게 너무나 잘 풀이해서 설명해 주신 도윤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요. 네, 그 도윤수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이연노 건축문화 고고 스튜디오 건축구조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연노 박사님은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그 전문위원이시고요. 또 이 계속 건축사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해오신 그런 훌륭한 그런 연구자이십니다.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받았던 원고와 상당히 다른 내용이 발표되어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여기 제가 그 토론문으로 했던 건 오늘 따로 유인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제출을 늦게 하는 바람에 따로 인쇄가 됐습니다. 안에 여러 얘기가 3페이지에 걸쳐서, 원래 저는 2페이지로 보냈는데 포인트를 키워서 3페이지가 되는 바람에 이걸 전부 지금 뭐 읽거나 이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저 오늘 처음 들은 게 그 공포를 잣나무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잣나무로 건물을 만든 사례는 거의 없고요. 어디 궁궐 안에 가면 예를 들어 근정전이다. 그럼 거기 큰 닷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잣나무로 만듭니다. 건축 재료로서는 최고급 등급을 가지고 있는 게 잣나무고요. 그 다음 등급이라면 피나무, 그다음 통상적으로 소나무를 많이 사용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이 건물이 특이한 사례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질문은 3가지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하긴 하겠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도 못 봤고요. 아마 국내에서 거의 유일 혼자 보셨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이 들어가는 건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원고를 받자마자 제일 궁금했던 건 건물의 평면입니다. 평면. 그냥 조선 초에 만들어진 건물이겠거니 그것만 하고 넘기다가 보니까 건물 안에 있는 속집이라는 게 한 칸 거리가 1.8m, 딱 6자거든요. 한 칸 거리 6자, 3칸이니까 18자. 앞뒤로는 그것도 한 12자, 13자 정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초가집은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한옥들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8자 아래는 거의 없어요. 조선시대는 통상적으로 8자 기준으로 건물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일반 이런 불전이나 이런 거라면 적어도 10자 가운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굉장히 작게,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어졌다는 게 눈에 들어와서 혹시 아까 일본 사례도 얘기해 주셨지만 처음에 건물을 건립할 때부터 혹시 안쪽과 바깥이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본에 있던 그 건물같이 안쪽을 미니어처 같이 작게 소중하게 만들고 큰 건물로 바깥을 둘러싼 그런 형식은 아니었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혹시 이게 변해가는 과정이라든지 혹시 추정하는 부분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 예, 우선 발표 내용이 조금 이제 원고하고 달라진 거는 이 토론문에 어렵다라고 너무 이제 써주셔가지고 최대한 어려운 내용을 좀 빼고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 규모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건물의 기본적인 성격이 어떠한 대상을 봉안하는 정가계으로 출발을 한 게 아니라 보장처 앞쪽에 배례를 하기 위한 조그마한 배례처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작은 규모의 건축물도 그 당시에는 좀 존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가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서 잠깐 수종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건축물에 사용된 여러 수종들도 이 건물의 규모가 그 8자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사에서 확인된 전나무, 잣나무, 박달나무들은 다 전부 다 오대산 중대 근처에서 일반적으로 벌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식생군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많은 구조재로 사용되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그렇게 목재로 사용할 만한 그러한
구조재 식생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소나무보다 좀 상대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내구력이 떨어지는 수종의 사용 역시 건축물의 규모를 작게 만드는데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대답을 아직 안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이게 혹시 이중이었을 가능성? 예. 처음부터 이중이었을 가능성은 저는 조금 이제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뒤에 이어서 발표될 단청 부분에서 다시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은 속집에 칠해져 있었던 단청의 현황을 보면은 햇볕과 바람에 의해서 풍화됐던 흔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동서남북이 서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은 외기에 상당히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속집이 중창되고 나서 꽤 오랫동안 외기에 노출되어 있다가 바깥쪽에 새로운 겹집이 증축됐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명확한 대답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드린 질문은 이 건물이 안쪽 내부에 있는 계속 공포했던 그 부분은 문화적 가치가 매우 탁월하다라는 걸 인정을 받아서 그걸로 보물이 지정이 됐는데 그럼 그 상부에 있는 대들보라든지 위에 있는 다른 부재들 그런 부재들도 분명 후대 수리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장인들이 노력을 해서 쌓았지만 앞에 있는 공포에 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시대가 좀 떨어지고 좀 조형적으로 좀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건물이 원래 처음 지어졌을 때 당시 이후에 좀 어느 정도나 변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이게 좀 보물 지정을 하기 위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던 당시에도 계속 이제 좀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원형으로 두고 어떤 것을 이제 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토론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겉집이 만들어진 시기도 19세기 말 20세기 이때 겉집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1644년 기록에도 나오다시피 상당히 오래전에 일단 겉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겉집이 만들어진 거를 속집에 대한 이제 변형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러한 이제 논의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속집이 있고 그 바깥에 새로운 겉집을 만들어 놓은 상황 자체가 그런 이제 시기의 변형, 시간의 그 흐름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면이다라고 하는 논의로서 그 이제 문화재 지정할 때는 토론이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그때도 요 석가래에 대한 부분은 좀 별개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지붕 석가래는 아주 정확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석가래가 짧아서 그 위쪽에는 좀 얼기설기 좀 이렇게 임시적으로 연결을 시켜놓은 부분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석가래 뿌리가 지붕까지 못 올라가가지고 밑에서 이제 임시로 고여놓은 흔적들도 보이기 때문에 이 석가래의 공사에 한해서는 추후에 다시 재공사가 이루어질 때 새로 정확한 이제 구조법을 이제 제시를 해서 정상적인 그런 수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녀를 이제 여기 질문지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이 추녀가 겉집에서 지붕의 종도리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고 속집은 추녀를 전혀 받치지 않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속집은 모든 그 건축물의 무게를 대들보 쪽으로만 받고 있고 공포부재들은 전혀 하중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잣나무라고 하는 굉장히 연약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답변보다 여기 많이 와 계신 분들께 제가 이 글을 받고 토론 제일 처음 얘기를 할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건축 전문가들도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만큼 그 시대적인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게 거기 조각이라든지 거기에 형태라든지 근데 그 형태마다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가들도 알기 어려운 이름을 이제 여기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 이상으로 맞춰도 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 건축사에 중요하고 소중한 건물입니다. 근데 우연히 발견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하고 많이 연구를 할 것 같았지만 정말 접근이 쉽지 않은 그런 점 때문에 아직까지도 학자들이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또 좋은 토론으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이현노 선생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참석하신 그 신도분들께서 이제 떠나셔야 될 시간이 되어서요. 지금 조금 그 휴식 시간을 앞당겨서 갖겠습니다. 이제부터 한 10분간 휴식하시고 그 다음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쉬시겠습니다.